생긴 것부터가 참으로 기묘한 오늘의 주인공. 오늘은 혼자서 무려 하루 동안 독일 6기갑사단의 진격을 지연시켜 독일군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은 한 거인에 대한 이야기다. 겨울전쟁 당시 소련군은 핀란드의 만네르하임 지대에서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입었다. 만네르하임 요새 방어선은 대전차 도량과 철조망들이 적재적소에 설치되었고 구조물들이 잘 위장되어 있어 전차의 접근이 까다로웠다. 그러나 이 방어선은 고작 100여 개의 콘크리트 벙커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방어선이 가진 길이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실했다. 만네르하임 방어선을 만드는 데 들어간 콘크리트의 양은 헬싱키 오페라 하우스를 지을 때 쓴 것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방어선이 소련군의 진격을 무려 2달 동안 지연시킨 것은 사실이었고, 소련군은 이곳에 수십만의 병력을 투입한 뒤 거기에 핀란드군이 탄약이 떨어진 후에야 겨우 돌파하여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 후일 이 전투를 분석한 소련군은 이러한 결론을 내린다.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려면 역시 중장갑으로 떡칠한 대요새용 대구경 자주포가 필요하다. 그렇다. 이놈은 애초에 중전차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이를 위해 겨울전쟁에 최초로 투입해서 꽤 재미를 봤던 KV-1의 고정식 전투실 구축 전차로 만들려 했으나 고정식 전투실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층부의 태클로 좌절. 그로 인해 높으신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152mm 곡사포를 단 회전포탑 자주포라는 여러모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 성인 남성 키만한 초대형 회전식 대두포탑을 달아버린다는 여러모로 정신나간 요구에 정신나간 방법으로 답해주는 그야말로 정상인의 상상으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희대의 변태 전차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KV-2는 중량 53.1톤, 길이 6.79m, 너비 3.32m, 높이 3.65m, 장갑 최대 110mm, 주포 M10 152mm 곡사포 1문, 부무장 7.62mm DT 기관총 3정, 승무원 6명, 항속거리 140km, 속도 시속 25.6km 라는 여러 의미로 충격적인 성능으로 튀어나왔는데, 독소전 당시 독일군에서 대놓고 불러대던 별명이 기간트, 독일어로 거인이었으니 정말로 그 흉악하고도 병맛스러운 성능을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말이 아닐 수 없었다. 일단 이놈의 장점은 뭐니 해도 화력과 방어력. 방어력은 KV-1 자체를 썼던 만큼 KV-1과 동일했는데 거기서 더 무거워진 53톤. 이게 어느 정도냐면 KV-2가 나온 지 2년 뒤에 나온 티거가 56톤이었으니 전차 무게의 대부분이 장갑으로 채워진다는 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좀 많이 무섭군요. 그 자체. 실제로도 당시 독일군이 주력으로 쓰던 3호 전차에 50mm 포라던가 4호 전차에 75mm 단포신이라던가 이런 건 기스도 못 내는 악마에 가까운 방어력을 보여주게 된다. 근데 화력은 여기서 한술 더 뜬 것이 여기에 실린 152mm는 그냥 곡사포. 그러니까 전혀 대전차전을 상정하지 않은 진짜 보병 지원용 야포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구경발로 씹어먹는 비범한 똥파워를 보여주는 바람에 독소전 초창기 주력이었던 3호 전차의 경우에는 고폭 한 방에 포탑이 날아가 버리는 실로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주게 된다. KV-2가 활약한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자면 독소전 초기 라세이냐이 교차로를 막아선 단 한 대의 KV-2 전차 때문에 2호 전차와 4호 전차, 35T 전차 수십 대로 이루어진 제6기갑사단의 진격이 무려 하루 동안 좌절되었다. 독일군은 50mm 대전차포와 88mm 대공포까지 동원했으나 KV-2를 파괴하는 데 실패했고, KV-2는 오히려 반격을 가해 이들을 모두 파괴했다. 결국 독일 보병부대가 KV-2로부터 빗발치는 기관총 총알 세례를 뚫고 전진하여 전차 해치에 슈루탄을 던져 넣은 후에야 이 괴물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독일군은 수적으로 너무나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소련 전차병들의 시체를 파괴된 전차 안에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었고, 영웅적인 활약을 펼친 그들을 같은 군인 입장에서 경의를 표하며 내장했다. 하지만 이런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준 놈이 왜 실패작이라는 혹평을 받느냐면, 이놈은 그 152mm를 위해 전차로서 갖춰야 할 대부분의 요소를 희생했기 때문이었다. 제일 큰 문제가 바로 거인처럼 굼뜬 기동성이었는데, 원본이었던 KV-1이 가졌던 문제 중에 하나가 엔진 성능이 차체를 감당하지 못해서 고장이 잦았다는 것이었는데, 이놈은 거기에 더 무거운 포탑을 얹어버렸으니 구동 계통이 전혀 남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도 위의 스펙상으로는 최속 25km였으나 독일군이 노에쿠 시험해본 결과 포장 도로에서도 시속 20km가 한계였고, 그나마도 그렇게 몰면 구동계가 아작이 나버릴 정도라서 실제 예상 순항 속도는 시속 15km, 그러니까 그냥 거북이처럼 기어다녔다. 참고로 프로 마라톤 선수가 42km를 2시간 내에 주파하는데 이 속도가 20km 정도니까 사람이 달리는 속도보다 느렸다. 거기에 주포인 152mm도 꽤 허점이 많았는데, 쓸데없이 고퀄리티 고증을 자랑하는 걸즈앤 판저의 프라우다 전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152mm 포탄이 너무 무거워서 이게 도대체 연사라는 게 가능한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실전에 들어가면 한 발 쏘고 빌빌대며 장전하다 격파당했을 정도. 대두 포탑도 문제가 많았던 것이 일단 과도하게 무겁고 쓸데없이 커가지고 태생부터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구조였던 데다가, 그로 인해 포탑 회전용으로 집어넣은 전기 모터가 차체가 조금만 기울어져도 무쓸모였다. 포탑 구조가 튼튼했으면 말을 안 하겠으나 그런 것도 아니었던지라 독서전 때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너무 빨리 박살났을 뿐이었지, 9일 실험 결과 사격, 기동시 충격만으로도 포탑 지지부에 금이 가버리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래서 독서전 당시 KV-2들은 대부분 그냥 포탑을 정면으로 고정시키고 돌격포처럼 쓰이다가 적의 공격으로 트랙이 끊어지거나 작전 중에 퍼지거나 하면 그냥 버림받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단점과 더불어 때마침 벌어진 대숙청으로 인해 KV-2는 그 생산마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1940년부터 1941년까지 단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고작 200대에서 300대 정도밖에 못 뽑고, 그나마도 딱히 별다른 전훈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나 소련군에게 있어 한 가지 확실한 공로를 세우기는 했다. KV-2를 운용한 결과 152mm 요놈 참 물건일세, 그럼 문제가 되는 차체만 고치면 되겠다 라는 결론을 내린 소련군은 예전에 폐기되었던 고정식 전투실 대구경 자주포 계획을 부활시켜 152mm M10을 아예 대전차 전도 가능하게 업그레이드한 152mm ML20 야포를 개발하고, 그걸 그대로 KV-1 고정식 전투실 모델에 급하게 때려박아 버리니 그게 바로 맹수 사냥꾼의 시작이 되는 SU-152였다. 이렇게 개발된 SU-152는 선대였던 KV-2와는 다르게 소련 병사들의 대찬사를 받으며 맹수 사냥꾼이란 이름 그대로 티거, 판터를 고폭으로 때려잡는 무식한 전투력을 보여줬으며, 후일 운용상 문제가 되던 KV-1 차체를 IS-2 차체로 바꿔버린 ISU-152로 업그레이드되어 T-34와 함께 독소전쟁 기갑전 승리의 숨은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소소한 여담이지만 독일군은 처음 KV-2 개발 당시 고정식 전투실이 아닌 회전포탑이 채택된 걸 다행으로 여겼어야 했을 거다. 만약 고정식 전투실 안이 실제로 채택되었다면 152mm가 아니라 203mm 곡사포가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 152mm도 부학포라고 떠드는 마당에 이게 만약 203mm였다면 그저 어이없을 따름이다.